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돌아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은성 감독님. 일주일 만에 만나는 창밖의 영화 완전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드디어 웰컴 백. 완전체. 지난번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네. 목소리로 참여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잠깐 왔다 가셔가지고 전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들으셨어요? 역시 그럼요. 네. 그렇구나. 저희 팬 한 명 있잖아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두 분? 네. 네. 그 마감은 잘 하셨어요? 아직 마감이 네, 마감 하나는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단편 영화 믹싱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게 끝날 것 같아요. 네. 아직 바쁘신 와중에 네. 또 시간을 쪼개서 모였고요. 네. 예린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되게 열심히 뒹굴거렸어요. 머리가 좀 더 짧아졌어요. 네. 점점 보이시해지시네. 더 짧아질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게 한번 자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울려야지 그것도. 그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예전에도 한창 짧게 하고 있다가 허리까지 길렀는데 이제 다시 짧아지고 있네요. 이제 일입니다. 옷이 얇아지면서 목선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때 이 쇼컷 머리의 여성분들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쇼컷도 좀 더 스타일이 다양해져서 네. 더 다양한 쇼컷 헤어들도 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쇼컷이 살짝 이제 길 때 김병지 알죠. 렉스가 있잖아요. 알죠. 아시죠? 알죠. 저도 쇼컷을 많이 맥가이버 해가지고. 머리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사실 김병지 존이라서 그래요? 제가 항상 이 머리를 해달라고 미용실에 가져가면 이거는 다들 피하는 길이다. 네. 애매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머리 그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아, 그래요? 네, 밑부분이 좀 길어지거나 뚱뚱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거지존이라고 하는 네. 거지존 있죠. 앞머리도 거지존. 네, 그런 되게 못나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있죠. 네. 아직 두 분은 인성 감독님은 단발머리시고 네. 예린 씨는 좀 더 짧아지셨고요. 네. 저는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쓸데없는 머리 얘기와 함께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 영화는 시즌 3에 처음으로 다루는 일본 영화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사연이 와 있어서 사연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성 감독님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오랜만에 또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은경 님이 보내주셨고요. 제목, 창밖의 영화 청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써보려니 첫 줄부터 막히네요. 두서없는 사연 이해해주세요. 창밖의 영화 보통의 청취자입니다. 조곤조곤 예쁜 목소리의 서은성 감독님, 끼와 재치로 감탄하게 만드는 주예린 배우님, 디테일한 설명으로 영화에 쏙 빠지게 하는 클로징에서는 멋진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여름이님, 마구마구 애정을 끌어내고 싶다가도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창밖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면 다시 본 듯 설레이기도 하고, 접하지 못했던 영화를 듣게 되면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고, 영화를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줄넘기도 찾아보았어요. 마음 어딘가가 서늘하기도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장덕의 안녕히 계세요. 엮게 등장하는 노래에 경계가 약간 무너진 택시 안의 장면이 좋아서 공기 댄서부터 다시 돌려보곤 했어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영화를 예매하듯이 청취비로 대신합니다. 창밖의 영화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을 청취자가 어딘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기쁠 것 같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총총. 지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진짜? 왜 눈물이 날라가지? 네. 마음이 진짜 우시는 거예요? 예린 씨. 처음 받았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들으니까 또 그렇네요. 뭔가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너무 느껴지니까. 그런 글이었어요. 네. 네. 참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감사하게도 정말 후원금까지도 네. 저희 보내주셔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겠다, 그쵸? 같은 마음 아닐까요?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마구 애정을 끌어내고 싶다가도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게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하려고 할 때 자체가 저희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였고 그죠. 뭔가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네. 그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가끔 사연을 받을 때 너무 깜짝 놀라게 돼요. 네. 약간 믿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이렇게 오붓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나게 되는 청취자와 함께. 게스트로 네. 한 분을 초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이야기 나누고. 네. 네. 정말 원하시는 분들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방송에 뭐 룰은 없습니다, 전혀. 네.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 진짜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한번 영화 얘기해보는 직접 그런 시간도 꼭 마련을 해보고 싶어요. 네. 박은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줄넘기 영화도 맞아. 보셨다고. 맞아요. 아, 이런, 참. 저희 그 피드백이 없었거든요. 유튜브에 음. 올렸는데, 아, 은근 조회수는 꽤 있던데.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보시고 소감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감이 온 거는 있었어요. 다 좋아하던데요, 영화 되게.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줄넘기 영화 성은성 감독님이 감독하시고 주예린 배우님이 또 주연으로 나오는 줄넘기 영화를 마음껏 수백 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F5 버튼 있죠? 계속 새로 고침하셔서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장덕님의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또 뭐 짧게라도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짜 기뻐합니다. 네. 네. 눈물 흘립니다. 네, 하트 하나에 기뻐합니다. 심장이 내려앉고 구독자 1에 올라갈 때마다 환호를 난리가 하죠. 나죠. 카톡방이. 네,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녹음을 시작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화를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영화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네. 이 영화는 예린 씨가 최근에 다시 보고 네. 인스타그램에 네. 소감을 올리셨고 네. 다루고 싶다고 하셨었나? 너무 좋았다고 하셨나? 그냥 좋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뤄보자. 네. 이렇게 해서 또 갑자기 다루게 된 영화입니다. 네. 2004년 작품이고요. 네. 예린 씨 어떻게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됐어요?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딩굴거리면서 네. 좋아했던 영화라서 네. 한 번 더.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잖아요. 개봉했을 당시에. 근데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네.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저 대학교 그러니까. 3학년, 2학년 때였구나.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연극반 활동을 할 때였는데 연극반 선배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네. 그래서 저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일본 영화가 네. 한국에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영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생소할 때? 그래서 봤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그렇게 열광할 정도인가?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거지? 라는 게 항상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영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성 감독님도 네. 원래 좋아하시는. 그쵸. 이게 2004년도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보고 또 개봉 혹은 시사회
그때 따로 또 성인이 돼서도 한번 봤었어요. 재개봉도 했었죠. 그 재개봉인가? 제가 2016년.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때는 못 봤고 그 2005년에 한번 봤었어요. 그 어디서 봤냐면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100주년 저 거기서 봤는데? 2005년에 네. 거기서 개봉했나 보다. 재개봉? 아니요, 재개봉이 아니라. 시사회인가? 네. 그런 비슷한. 말도 안 돼. 두 분이 같은 곳에 그래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날 하루예요? 네. 이미 어머. 2005년에 만난 적이 제가 있군요. 그때, 사실 대박. 그때 당시에 만나던 사람이 네. 그 연극반 선배였어요. 음. 그래서 그 선배가 이 영화 너무 좋다. 추천. 그래서 같이 보러. 웬일이야. 저는 이제 누구랑 가셨나요? 저는 그 대학교 입학 전에 약간 그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동기 언니랑 동기들. 동기 언니랑 영화과니까 이제 영화를 보자 해서 만나가지고 근데 극장이 아니라 네, 너무 거기서 신기하다.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물인가요? 거기서 맞아요. 극장인가. 극장은 아닌 뭔가 스크린 내려. 네, 스크린 내려가지고 소극장 느낌 네. 나는 그런 곳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하루인지도 몰랐고 하루였어요, 제 기억으로. 진짜 네. 웬일이야. 언니 몇째 줄 정도 계셨나요? 그 공간에 같이 있었네요. 네. 그러게. 너무 신기하다. 그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저는 1층에 있었어요. 저도 1층이었는데. 옆자리 아니야?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기억을 찾다가 그게 연세대 100주년 기념물이었구나. 그래서 예린 씨랑 뭔가 연관이 있을까 싶긴 했는데 진짜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네. 보신 거네요. 소름. 이렇게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좀 특이한 영화가 개봉을 하면 그 기억을 맞추면은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엇갈리는 콘서트 경우? 같은 경우도 아, 뭐 내한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뭐 거길 갔었다 나도 뭐 이렇게 맞아요. 겹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저 여기서 또 100주년 기념물에서 2008년에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콘서트 2008년이면 네. 제가 졸업했을 때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온 건 알았어요. 못 갔어. 가고 싶었어. 처음 들었습니다. 밴드인가요? 너무 좋아요. 네, 듀오, 음악 듀오. 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또 기억을 더듬으면서 신기하네. 연결고리도 근데 찾아봤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때 왔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된 20살이었죠. 신기하다. 저도 워낙 일본 영화를 다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게 봤었고 이번에 다시 봤을 때도 좋았어요. 감독은 이누도 이신 감독이고요. 저는 메종드 히미코를 본 것 같아요. 혹시 이 감독 다른 것도 보신 거 있으세요? 저도 메종도 히미코 전 안 봤어요. 봤어요. 한국에서는 이 조제가 뜬 다음에 메종드 히미코가 개봉을 하면서 꽤 이게 또 인기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이 있습니다. 다나베 세이코라는 작가의 동명 소설이 있어요. 근데 소설 자체는 짧은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는 치마부키 사토시, 이케와키 치즈루, 우에노주리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첫 장면이고요. 돌아온 요정님. 네. 첫 장면 어떻게 첫 장면. 되나요? 첫 장면은 약간 한 시퀀스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름 사진이 마치 인화한 것처럼 여러 사진들이 뜨고 그리고 츠네오 극중 남자 주인공이죠. 츠네오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길게 이어진 고속도로 풍경의 사진이 첫 장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차 소리가 이어지면서 앞서 말한 필름 카메라 현상 사진이 여러 장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진이 구도나 빛에는 조금 무신경한 듯한 또 흔들린 사진도 있었고요. 이렇게 5장의 필름 사진이 지나가면은 이때 이제 츠네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겨울의 여행이었다. 이어서 이 츠네오가 이 겨울 여행을 회상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고요. 뭐 라멘과 초코바나나, 빌렸던 파란색 차 여러 장면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조제의 목소리가 굉장히 낮게 들려오는데 약간 되게 동굴에서 말하는 듯한
필터를 씌운 그런 목소리가 낮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뭐 휴관일의 수족관, 바다, 깨진 조개 껍질, 부서진 전구, 파도 소리 계속 낮게 깔리고요. 그리고 물고기 모양의 모텔의 표지판이 나오고 여기서 자고 갔다고 말하면서 이제 츠네오는 얼머부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조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제는 언제나 이 책을 읽었다. 과거형이 아니지.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 이거 설명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앞에 장면이 조금 어려워. 설명하기가 되게 네. 어렵네요. 왜냐하면 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 스틸컷으로 쭉 이어지니까. 나오고, 그리고 네, 츠네오의 나레이션이고 나레이션이 이어지죠. 또 조제의 어떤 목소리가 계속 깔리고 있고 설명하기 어렵네요. 네. 여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이 한겨울의 여행을 회상하는 츠네오가 마지막으로 이게 몇 년 전이더라 하면서 영화 이 스틸 사진이 끝나요. 그리고 좀 펑키한 박자감의 드럼 비트가 울리고 에펠탑이 그려진 동화 일러스트를 훑어요. 이 일러스트는 베레모를 쓰고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들이 쭉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네. 그쵸? 잘 설명 잘 해주셨고, 이제 이 일러스트들과 함께 오프닝 크레딧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쿠루리가 했더라고요. 네네. 제가 예전에 노래도 넣었던 클로징으로 쿠루리의 음악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베이스, 기타 연주가 단조로우면서도 되게 리듬감 있게, 또 드럼 소리는 재즈풍의 가벼운 드럼 소리, 네. 차크차크차크 하면서 이렇게 은은한, 색감도 되게 은은한 일러스트인데요. 에펠탑 개선문 이런 게 나오니까 파리를 그린 거겠죠. 근데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회색 조끼를 입고 와인색 나비 넥타이를 맨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영화의 이야기가 지나온 일들에 대한 걸 우리가 보는 거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 얘기겠죠, 이제부터는. 근데 마작패를 막 닦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마작하는 게임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엔 네. 많진 않은데 이 남자가 주인공인 츠네오고 치마부키 사토시가 연기합니다. 치마부키 사토시는 한국에도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렸을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죠. 그죠,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일본 진짜. 남자 배우처럼 잘생긴, 그러니까 귀여우면서 잘생긴 얼굴? 그런 얼굴인 정말 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얼굴? 네. 그리고 뭔가 상처를 잘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의 성격? 맞아요. 울적함이 없어요, 별로. 츠네오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알바를 하면서 마작도 상대를 해줍니다, 손님들을. 근데 이날의 주된 화제거리는 마작이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수다를 떨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동네 노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유모차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1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아닐 거야. 혹시 마약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요. 네. 하지만 정작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이 노파라는 존재는 이들에게는 되게 이질적이고 괴상한 존재.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누구도 물어보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제 츠네오는 마작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장님의 개도 산책을 시키는데 어느 새벽에도 산책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때 그 소문의 유모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츠네오의 뒤로 굴러오는데 어디선가 언덕배기부터 쭉 굴르다가 화단에 쾅 하고 부딪히면서 멈추죠. 그리고 저 멀리서는 또 한 할머니가 쿠미코 이러면서 막 속도가 느리잖아요. 할아버지인지. 머리는 기르셨어. 어깨까지. 네, 그 거지존. 그 회색 머리칼이 어깨를 살짝 이렇게 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오시고 츠네오는 그 사이에 유모차 안을 보는데 그 안에는 담요가 덮여 있는데요. 네. 놀랍게도 마약이 아니라 성인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담요를 걷으니까 갑자기 칼을 휘두르면서 튀어나오죠, 여자가. 알고 보면 그 유모차 안에 있는 사람은 할머니의 손녀고요. 다리가 불편해서 유모차를 타고 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피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괴소문이 자꾸 붙은 거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츠네오는 이제 할머니 대신 유모차를 밀어주면서 두 사람이 사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새벽에서 아침으로 아침까지 먹게 돼요. 근데 낯설잖아요. 집안 풍경도 낯설고 어색하기도 해서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한 입을 먹었는데 이 밥이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눈이 막 동그라져서 2그릇을 먹게 되죠. 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또 유모차 안에서 있는 쿠미코가 아니라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쿠미코의 모습도 찬찬히 지켜보게 돼요. 일단 쿠미코는 츠네오의 또래 정도 될까요? 좀 나이가 더 많을까?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저는 또래라고 생각했어요. 또래 20대 초반? 저도요. 그 정도 되는 여자고요. 머리는 단발인데 여기도 거지존인가요? 앞머리가 예. 앞머리도 있고 헝클어져 있죠. 네. 이렇게 생머리가 아니라 체구는 되게 작고 주로 그 레이어 두르고 즐겨 입습니다. 네. 네. 일본풍의 그 이렇게 따뜻한 두루마기 같은 걸 입기도 하고 빈티지 원피스를 겹쳐 입기도 하고 뭐 목도리를 집에서 겨울이니까 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녀의 또 집안 곳곳은 그녀의 취향으로 꾸며져 있는데 일단 책을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책이 막 쌓여 있고 집안 곳곳은 개선문 장식품, 아까 처음에 일러스트에 나온 에펠탑, 분홍색 꽃 코사지, 분홍색 빛 이런 식으로 뭔가 파리와 소녀풍의 장식품들이 그 놓여 토끼 있습니다. 인형이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또 커다란 토끼 인형도 있고요. 화장대도 되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돼 있고 벽에는 요리를 되게 잘하잖아요. 요리 레시피들이 이렇게 콜라주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쿠미코가 요리를 하는 뒷모습 그리고 요리를 마치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높은 의자에 앉아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내려올 때는 또 다리를 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엉덩이로 쿵 하고 내려오죠. 그 바닥으로 거의 떨어지시 쿵 내려오는데 그 소리에 츠네오가 깜짝 놀래요. 네. 신선한 충격이죠, 여러모로. 그때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네. 츠네오. 다 좋아요. 이게 연기가 아닌 듯한 표정 있잖아요. 갑자기 진짜 놀라가지고 딱 쳐다본 느낌 같았어요. 자기는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쿠미코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츠네오는 한 번 더 쿠미코를 찾아갑니다. 네. 밥을 먹으려고. 네. 네. 그리고 어느 날에는 고향에서 막 식재료를 싸주잖아요. 그걸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같이 요리도 하고. 네. 그리고는 그제서야 문득 이름을 물어보죠. 몇 번을 만났으면서도 서로 통성명을 안 한 거예요. 네. 항상 누구야 이러면 오라 이러거든요. 나 이름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쿠미코를 알면서도 직접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쿠미코는 자기를 쿠미코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조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츠네오는 그게 본명이 아닌 걸 알지만 조제? 하고는 부르기가 좀 괜찮은데? 좋은데?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그리고 조제라고 부르게 되죠. 그 순간이 아마 조제에게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조제라고 불리우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조제로 정체화를 했지만 타인에게 인정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츠네오라는 사람이 조제라고 불러주는 거죠. 네. 이게 뭐 그거죠. 김춘수의 꽃이죠. 꽃. 그죠. 네. 꽃이 된 거죠. 네. 조제가 된 거죠. 알고 보면 이 조제는 쿠미코가 독서광인데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속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츠네오는 뭐 노력을 많이 해요. 조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헌책방을 다 뒤져서 사다 주기도 하고요. 네, 정말 특별한 순간인데 조제를 유모차에 태우고 자기는 거기다 스케이트보드를 달아가지고 한낮에 함께 산책을 시도하는 거죠. 미친 듯이 달리죠. 네. 산책이 아니죠, 거의. 결국 언덕을 막 구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츠네오는 추억을 쌓는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연결을 시켜주면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츠네오의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는 건데요. 네. 네. 일단 츠네오는 얼굴값 한다. 그 섹스 파트너가 있어요. 네. 먼저.
그 다음에 사귀는 듯 마는 듯한 썸녀가 있고요. 카나에라는. 카나에는 우에노 주리가 연기를 해요. 그리고 조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이 세 관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놓진 않은 상태로 이런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집을 고쳐주는 날 카나에가 조제의 집으로 불쑥 찾아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는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쟤야? 엉덩이로 쿵쿵 돌아다니는 애가 저 친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약간 의도적이죠. 그걸 들은 조제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다음에 찾아온 츠네오를 내쫓아버립니다. 네. 그렇게 인연이 끊겨요, 두 사람은. 시간이 꽤 흐른 후에야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재회하게 되는 계기는 네. 그걸로 생각했구나. 카나에 누구지? 옆집 남자친구.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추억이 떠오르긴 하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조제가 집에서 할머니가 이제 가져다주는 폐 잡지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어떤 고등학생이 버린 뭐죠? 성인 잡지. 그거와 SM 마니아. 성인 잡지. 교과서 이 두 개를 즐겨 봤어요, 조제가. 네. 근데 얘는 교과서 보니까 한문 다 틀린다. 이래서 대학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애가 뭐 한심하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츠네오랑 얘기를 하면서 놀았었는데, 츠네오의 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애가 우통을 벗고 이상한 약간 색드립을 하면서 장기자랑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애를 보면서 츠네오가 다시 조제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맞았죠. 그죠. 카나이 하루키. 맞아요. 카나에 하루키. 카나이 하루키. 그러면서 너 그런 취향이지? 물어보니까 센파이! 이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야. 센파이도 그쪽?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게 있었고, 그런데 거기 플러스 이제 추억은 한마디로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참았던 게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고, 두 번째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달음에 가게 돼요. 네.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조제는 혼자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차갑게 대해요, 츠네오를.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츠네오는 돌아서고요. 돌아서자 매달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고 해서 가 하는데 울면서 가 하는데 가라고 해서 네. 이거 아닌가? 지오지 노래 생각나가지고. 지오지. 잘 가지 막 이거 행복해. 그렇죠, 비슷해요. 네. 그 감정인데 가라고 해서 진짜 가는 사람이면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망설여요, 츠네오가. 그리고는 그냥 계속 있어줘. 여기 있어줘. 이렇게 매달리게 돼요. 영원히. 그러자 츠네오가 그러겠다고 대답해요. 네. 그러자 조제가 놀래요. 네. 계속 있을 거야 정말? 그럴게 하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합니다.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고 함께 살게 돼요. 함께 사는 건가요? 네. 네. 이사를 하고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조제는 츠네오를 만나서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살 때 조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이겁니다. 너는 망가진 아이야. 너처럼 쓸모없는 애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누리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조제가 행복하게 외출을 하고 돌아온 날 츠네오한테도 너랑 같은 애가 아니야. 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렸다는 그 자체를 비판을 해요. 맞아요. 비난을 하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조제인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츠네오를 만나서 그동안은 몰랐던, 누리지 못했던 세상을 조금씩 만나고 경험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것들이 바로 영화의 제목이에요. 호랑이와 물고기들이죠. 그래서 가장 직접 보고 싶었던 거 두 가지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야만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만나야지 하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 생기면 뭐 못하는 거고 근데 너가 생겼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호랑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를 만나려는 시도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츠네오와 조제는 사랑을 시작하고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네. 영화 다시 본 것 같다. 이게 줄거리가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는 줄거리예요. 재밌다. 재밌는 거 다 뺐는데도, 그러니까 더 있잖아요. 막 그죠. 뺨 때리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맞아. 그냥 큰 줄기도 재밌고요. 디테일도 재밌고 네, 영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정리를 하니까 또. 자, 이제 5자 평 해볼까요? 네. 예린 씨부터 해볼까요? 저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네. 우리의 사랑. 네. 이유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은상 감독님. 저는 나의 20살. 나의 20살. 사과 먼저 드립니다. 6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온 돌아온 6자. 저는 슬픔이여 안녕. 이 소설 제목이라 줄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예린 씨부터 이유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이 영화가 뭐에 대한 영화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세 개였어요. 사랑, 장애, 섹스. 네. 그런데 이 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되게 특별해 보이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애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혹은 개인적 시선들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법한 그런 시선을 제공을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훌륭한 영화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냥 제 강렬한 힘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되고 흐지부지해지고 끝나는 시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사랑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좀 특별한 사람이 나오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 같아요. 네. 은성 감독님. 저는 아까 좀 처음에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19살에 이걸 보고 20살에 2005년 2월에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상영회에서 한 번 더 봤잖아요. 보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 1년 사이에 봤는데 저는 19살에 그 말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20살 다음에는 21가 오는 게 아니라 20살 이후가 온다. 라고 어떤 작가가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그 20살이라는 그게 물리적인 딱 20세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한 좀 지점을 관통하는 어른이 되는 시기로 분류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영화를 이제 봤었고,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이 츠네오나 조제의 모습이 스스로를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 어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20살이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인생이 뭐 확 달라지거나 내가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좀 뭐 결정하는 것도 막 버겁고 막 미숙하고 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약간 그 츠네오와 조제의 모습이 그 어느 한 20살을 지나는 관통하는 시기 같아서 저의 또 그래가지고 저는 나의 20살이라고 했어요. 네. 특히 츠네오 카나에도 사실 포함될 것 같고 근데 조제는 되게 성숙하지 않나요?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같으면서 약간 할머니 같은 면이 맞아요. 공존하는 말하는 굉장히 것도 약간 할머니 같잖아요. 그리고 사투린 같아요. 네.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조제가 계속 그러니까 휠체어를 안 사려고 하잖아요. 츠네오랑 있을 때. 네가 계속 업어주면 되지라고 하는 거에서는 되게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좀 성숙하고 현실적인 조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마냥 츠네오에게는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보고 제일 차이를 그래도 느꼈던 건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따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조제 이 영화 볼 때 그 휠체어를
업어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조제. 근데 그 부분이 제가 그때 느꼈던 거랑 요번에 다시 보면서 업어달라고 자꾸 하는 모습이 다르게 다가오긴 했어요. 저는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했고요. 이 영화가 사랑 얘기인데 사랑 얘기면서 삶에 대한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조제라고 하는 인물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건 맞지만 그녀가 그 삶이 그걸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나간 다음에 삶이 더 길잖아요. 네.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 같았어요. 츠네오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로 지내는 연인이 있다. 하지만 조제와 우리는 아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정말 거기서 종결이 된 거죠. 네. 츠네오도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다음의 삶이 저는 이제 슬픔과 안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조제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5자 평을 그녀가 좋아했던 프랑스 여자 사강의 소설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영화가 슬픈 영화죠. 슬퍼요. 슬프다. 네. 슬퍼요. 이게 뭔가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 슬픔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되게 묵직해지는. 그렇죠. 네. 울컥울컥. 네. 좀 태도도 좀 진지하게 다룬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그 조제를 바라볼 때. 네. 물론 좀 야합니다. 네. 영화가 나예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재밌어요. 코믹한 코드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생각하면 약간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출과 연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난번에는 감독님이 안 오셔가지고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져. 그치, 그런 경향이 있었어. 저희 나이 먹은 얘기하고 막. 싸이월드 얘기. 네. 이 영화의 연출적인 재미? 혹은 부담스럽다.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여름이님 말처럼 이게 츠네오와 조제의 사랑 영화지만 또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 연출도 츠네오와 조제에 대한 영화이지만 그 두 사람을 둘러싼 사회, 동네의 모습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장면에 마작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동네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이대도 다양하고 여성, 남성, 외모도 다 다양하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 동네의 어떤 괴담 혹은 그 가십거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조제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좀 일상적이지만 특별하게 만드는 설정들로 딱 오프닝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일상성과 특별함이 굉장히 좀 조화가 잘 된 연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특이하잖아요. 네. 유모차 타는 성인 여자? 맞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연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그 유모차를 열었더니 게다가 칼까지 쥐고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장면이었는데 그런 설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와 함께 그 츠네오가 유모차를 끌면서 집까지 가잖아요. 그게 거의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아침이 될 때까지 걸어가는 해 뜨기는 시간까지 걸어가는데 그 동네의 풍경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동네가 외곽인 것 같고요. 주택가를 좀 지나서 외곽이고 그 내천이라고 할까요? 그게 하수도처리 지역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외곽에 있는 좀 오래된 집들이 밀집된 곳으로 동네를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이미지만 봐도 조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가늠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그 조제와 츠네오가 집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도 그 동네 아이들이 그 자매같이 보이는 꼬마 여자애들 둘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뭐 벌레 발견하고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되게 다양한 주변 인물들을 깨알같이 배치를 해서 네, 맞아요. 그 동네의 정서 그리고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느낌들까지도 영화는 좀 담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상한 아저씨도 있잖아요.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성이 없으면 되게 이렇게 더 인위적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분위기를 풀어놓는 것 같아요. 예린 씨는 어떠셨어요? 연출적인 부분이나 연기도 괜찮고요. 저는 의상이 되게 좋았는데. 의상. 네. 우선 미술을 포함해서 너무 특이해요. 의상도. 의상을 포함해서 미술이 다 좋았어요. 네. 근데 의상이 예쁘게 입고 그 캐릭터를 반영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게 똑같은 옷들을 반복해서 입거든요. 춘혜호 같은 경우도 맞아요. 카키색 야상 계속 입고 맞아요. 야구 잠바 같은 것도 입고 네. 근데 사실 대학생이 진짜 옷 맞아요. 반복해서 입잖아요. 맞아요. 카나에도 그래요. 카나에 계속 똑같은 거 입어요. 분홍 분홍 색깔. 맞아. 숄. 술 달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넓게 하기도 하고 목에다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맞아, 변형을 맞아. 시켜서 네. 코디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관객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배우가 스타일리스트 써서 하고 그러는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정말 현실성이 맞아요. 반영되는 의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캐릭터들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음악 저는 그 음악은 20대 때 이 영화 처음 보고서도 이 음악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쿠루리의 음악이라는 건 얼마 전에 다시 보면서 안 거예요. 그리고 쿠루리는 여름애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였고. 근데 음악도 약간 거의 안 나오죠. 그쵸. 이렇게 은은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음악은 맞아요. 아니죠. 근데 분위기를 굉장히 살려주긴 하더라고요. 네. 적재적소에서. 네. 맞아요. 특히 맨 끝에 클로징. 맞아요. 그러니까. 장면이 탁 끊기면서 음악이 딱 나올 때 네. 그게 안 나오고 차이가 너무 큰 네.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 음악이 막 존재감 안 드러내면서 적재적소에 그냥 약간 박자만 맞춰두듯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츠네오가 조제 떠나면서 네. 눈물 터트릴 때 그때 그 사람의 감정이랑 음악이랑 같이 팡 터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음악이 오래됐는데도 기억에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계속 반복해서 나왔다면 그냥 음악 좋네 하고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음악? 조제 테마? 하면서 딱 기억이 나는 그런 음악 있죠. 그거. 그렇죠. 그리고 천밀밀에 이어서 네. 이 영화에도 굉장한 먹방들이 나오잖아요. 네. 제일 먹고 싶은 거 어떤 거셨어요? 계란말이. 그래요? 네. 조금 더 저랑 취향이 다르신. 전 연근. 그거 야채 맛있어 보이더라. 연근 먹여주잖아. 네. 그러니까 조제라는 이름을 처음 불러준 다음에 좋네 하고 조제가 이제 심쿵하죠. 네. 그리고 이제 춘혜한테 연근 한 조각을 먹여줍니다. 나도 먹고 싶어. 그 간장조림 되게 맛있거든요. 네. 일본식 아삭아삭하게 살아있는 식감이. 저 그거 궁금한데. 뭐죠? 흙에서 꺼내는 거 있잖아요. 겨. 그게 뭐예요? 나 가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김치처럼 약간 발효하는 야채인데 쌀겨에다가 네네.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생야채들을. 오이도 넣고 뭐 가지도 넣고 뭐든 다 넣어요. 쌀겨 안에서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썰면은 피클,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오이지 이런 느낌의 네. 맛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맛있는 반찬이 되죠. 근데 일본식 달걀말이가 맛있겠네. 사실 달달하죠. 먹어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좀 설탕 달아서. 넣죠. 네. 저는 좀 그래도 옆에 소금이 살짝 이렇게 소금인가요? 옆에 놔두던데. 그래요? 찍어 먹으라고. 네. 달걀말이에 원래 일본 달걀말이는 설탕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소금도 찍어 먹어요. 그 소금 같은 하얀 정체가 못 봤네. 있었네. 근데 저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저도 스시집 가면 꼭 먹습니다. 계란 초밥. 달걀. 타마고. 타마고요. 네. 초밥. 너무 다 맛있어 보이고 두 그릇씩 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반찬도 몇 개 없는데. 식욕이 성욕이랑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네. 보면은 츠네오 섹스 파트너가 나오죠. 네. 걔랑 섹스를 끝내고도 여자애는 샤워하느라 바쁜데 걔 막 파스타 이만큼 만들어서 막 먹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네. 그 사람 캐릭터도 되게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또 이러네. 막상
자기가 사랑을 못 찾았을 땐 많이 먹어요, 춘혜호가. 네. 막 허전하니까. 네, 네. 근데 사귈 때는 먹방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사귈 때가 자체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일년후? 여행 장면으로 네. 넘어가죠, 거의. 거의 정말 연인이 되고 나서의 그 행복했던 건 그 호랑이 만나는 그 장면 하나밖에 그 장면이 없어요. 나오고 결정적인 두 여자의 대립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1년 후가 돼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네. 그리고 여행 거의 이제 뒤에는 여행 이야기가 주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막 먹고 계속 먹을 걸 찾아다니고 그럴 때는 춘혜호가 정착 못했을 때 좀 더 그런 모습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뒤에는 식욕이 없어 보이던데. 너무 업고 다녀가지고 지쳤어.